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 있습니다.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또는 네이버에 합격약국 입력해 가시면 G4 쿨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직무 특성에 따라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금융, 은행을 통해야 하는가, 그에 걸맞는 답을 해야 올바로 된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글로벌 역량을 펼치는데 금융은행이 필요한 것인가? 왜 디지털 역량을 펼치는데 금융은행이 필요한 것이냐? 왜 자금이나 신탁, 기업금융, IB가 필요한 것이냐? 과연 어떤 기회가 나한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왔느냐? 금융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나 혁신은 어떠한 기회 요소로 여러분께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기업금융, IB 같은 경우는 기업 손님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위에서 묻고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답을 다룰 준비를 하셔야 진짜 지원 동기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달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금융의 가치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열린 기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지원 동기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산업군과 관련해서 직관적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신 있게 쓰실 수가 있겠죠. 또 특정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키운 사례 역시 지원 동기로서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한편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없다, 앞에서 나온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도저히 답을 잘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직업 가치관을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가치관과 하나은행이 부합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그런 형태고요. 특히나 금융의 순기능, 그리고 금융업 자체의 가치, 고객, 동반 성장, 특히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손님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들 고객이란 표현 대신에 손님이란 표현을 좀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키워드 등을 잡아보시는 것도 막막한 지원 동기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해 소지 없이 지금 손님으로 고쳐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저의 오랜 직업 가치관입니다. 금융이란 개인의 자산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지켜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은행이야말로 어떠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저의 직업 가치관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손님에게 어떠한 최근 행보를 보니 어떠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데, 하나은행에서 앞으로 저는 무언가를 통해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원 동기가 산업이나 회사, 직무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 직업 가치관과 부합한다고 서술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시키고 그 호기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 과정들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혹은 어떤 역량을 길러 왔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뚜렷한 것이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관련 기사 2개의 링크 정도를 제가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렷한 표현이나 명확한 비전 등을 설명해 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굳이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원 동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 제가 링크를 2개씩이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정확한 사업 내에서 나의 역할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라고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제목으로 여러분들 단락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는 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분량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2가지 정도로 단락 구분을 지어서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절대로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에는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서술을 지양하십시오. 그래서 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선배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 이런 소리도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당연한 이야기로서 글자 수를 낭비하는 건 사실 보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성의하다는 느낌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회사 은행권의 미래 모습을 예견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나는 성장해 나가고 싶다. 혹은 어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쓰셔야만 합니다. 자, 작성 가이드를 정리를 하자면 지원 동기 소제목을 써주시고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무언가를 달성, 발전, 성장, 견인, 이끌겠다, 이루겠다. 그렇게 밝혀놓으시고 산업이나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이 이랬고요. 관련 직관적 경험은 이것이 있고요. 혹은 직업 가치관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에 부합하는 노력 과정을 거쳐왔고 역량 개발 과정들을 이렇게나 펼쳐왔던 겁니다. 이렇게 한 단락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입사 후 포부가 와야 되니까 비전이나 목표와 관련된 소제목을 밝혀주셔야겠죠. 그래서 업무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특히나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플랜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포부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각오나 의지나 미래상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통해서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일치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강점을 묻는 항목처럼 보이죠. 하지만 행간의 의미를 유심히 보면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4번 문항에서도 나오지만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탈경계화 현상을 콕 집어서 출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하나은행은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쇄신, 혁신, 남다른 시도,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혹은 통해서 조직을 탈바꿈시켜 봤거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냈던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끌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디지털 혁신 은행권의 움직임으로서 하나금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니버시티로 금융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밝혀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런 융합형 인재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런 등등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셨다면 제 의견을 좀 더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다 좋은 기능의 앱을 여러분들께서 기획을 해봤다고 칩시다. 기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과라 기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부터 어떤 노력했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코딩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직접 개발까지 스스로 하게 됐죠. 그런 사례라면 이번 문항에 답을 적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밖에도 늘 해오던 방식에서 한계를 느끼거나 장애물을 만난 사례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히 시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용기를 발휘했다거나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스스로를 혁신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사례 또는 다양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했던 일 혹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최고의 팀워크로 이끌었던 내용 등등이라면 그래도 모두 괜찮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융합형 인재라는 건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다른 가치를 창출해본 경험, 그런 것들을 묻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가이드 정리하면 소제목 와야겠죠. 무언가를 통해 혹은 발휘해서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성공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는 이런 강점 등을 발휘해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 설명 와야겠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했던 것이고 특히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행 과정 중에 부딪힌 난관이 있었고요. 장애물을 만났고요. 어떤 방식으로 혹은 구체적인 노력 방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이루어냈고 혹은 문제를 해결해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향후 업무를 적용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은 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이죠. 자, 실패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실패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비빌언덕의 실패론을 제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라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적의식이 결여된 행동의 결과치고요. 셋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섯째로 실패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실패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일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고요. 일곱 번째로 디테일을 놓친 결과. 이것들이 모두 실패를 정의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소재를 떠올려 보시라는 차원으로 가져온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패들은 이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를 맛봤던, 쓴맛을 봤던 경험들을 끌고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항에서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걸고 있죠.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경험, 그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실패의 정의는 제거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이것들은 목적의식이 결여됐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례들에 대한 실패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유로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여러분들 취업에 실패했다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대입 시험에 실패했다 이런 것들 쓰시는데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취업에 실패했다고 쓰시는 분들 이런 거 읽는 사람한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한 착각이고 읽는 사람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결과 혹은 아르바이트 하실 때 고객을 응대하다가 겪었던 실패 혹은 동아리 공연이나 행사 기획 이런 소재들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활동적인 범위의 것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 학점 4.5를 나는 평점을 4.5 올해일을 받을 거야 라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거 실패해서 결국 나는 4.4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라고 쓰면 왠지 읽는 사람한테 그래도 공부를 잘했구나 라는 점이 어필될 것 같죠? 그건 개소리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결국은 게을렀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서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 등등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의 협업 과정 중에 실패한 사례들을 최우선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래야 읽는 사람도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또 깨닫게 된 인사이트도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확실한 이유나 명분이 좀 서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실패 사례 중에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거를 믿어달라고? 안 믿깁니다. 그러면 뚜렷한 나의 바뀐 점이 그때부터 저는 밥을 덜 먹고 있습니다 라고 쓴들 직장에서 그거 활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감 없이 여러분들 개차반으로 실패했던 결과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괜히 누가 봐도 성공 같은데 실패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처절하게 실패한 만큼 얻는 것도 맞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더 분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스스로를 더 혁신해야만 했고 습관까지 바꿔야 했고 성격을 바꿔야 했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실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가감없이 개차반으로 끝났던 실패 경험들을 쓰세요. 괜히 포장하지 말란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내고 원인 분석을 처절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이 문항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고 가장 공들여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패를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성 가이드 말씀드리면 소제목으로 어떤 실패를 통해 깨달은 무언, 인사이트나 교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를 가져오시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에피소드를 요약했겠죠. 그래서 이때 그냥 두 가지를 천문적으로 뭐 하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그냥 어떤 것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당시에 가졌던 열정이나 노력 과정들을 어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항에서도 그렇게 묻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며칠 밤을 샜다든지 그런 노력 과정 등을 간단히 언급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실패의 결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고요. 그때 자기 반성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충격이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원인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쓰시는 겁니다. 자, 원인 분석 과정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원인 분석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꼴등했을까? 팀원들과 모여서 다시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원인 분석 과정으로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원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과정 그리고 계획들을 수립했다라고 접근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원인 분석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이렇게 가실 필요 없이 어차피 글자 수 많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나중에 혹은 재도전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도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는 아니고 재도전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집중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훈 및 인사이트와 함께 향후에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항목 가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이 가장 까다로우실 수도 있겠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강화에 따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 금융 환경 속에서 하나은행 입행 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딱 집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 금융 환경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탈경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은 산업 간 경계가 뚜렷했던 과거와는 달리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고 업종 사이에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산업 영역이 IT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 스포츠업계 아디다스 게임 회사 EA 스포츠와 함께 축구화용 깔창인 아디다스 게이머를 출시를 했어요. 이 깔창은 그냥 깔창이 아니라 구글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는데 깔창을 끼고 축구를 하게 되면 몸무게나 발동작을 감지해서 데이터로 전송하는 것이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이 축구 게임인 피파 모바일로 전달돼서 본인의 능력치를 키우는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신발과 구글과 게임 회사가 합쳐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금융권에겐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자,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IT 통신, 포털 등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권에 진출하는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영업 지점 수를 줄이고 있고요.
비대면 거래를 증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깔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도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다 꽂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오픈뱅킹의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고 더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의 발악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픈뱅킹은 하나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결국 가장 편리한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지 못하면 영원히 2위권, 3위권의 개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 잡고 이런 오픈뱅킹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비대면 거래를 위한 모바일 뱅킹 앱을 개편하는 등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등을 저마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반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금융이 DT 유니버시티로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욕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금융 지식은 물론 디지털 기술 분야,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마케팅, 오픈뱅킹 등등을 학습했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던 사례가 있다면 그리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그걸 쓰세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을 준비했던 지원자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국민은행을 쓰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쓰셨던 항목이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셨죠.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국민은행을 지원하지 않은 지원자시라면 제가 합격약국에 하나은행 이 설명과 국민은행에서 설명했던 자료들을 zip 파일로 만들어서 압축 파일로 같이 엮어서 올려둘 테니까요. 같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간 결론, 본인은 금융지식으로서 좀 문과 출신의 금융지식이 앞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관심이 있었다든지 혹은 반대로 나는 이공계인데 디지털 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지식까지도 쌓아봤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항에서 묻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탈경제화와 관련된 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상과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서술이 도입부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위기 요소 그리고 그 반면에 기회 요소 이런 점들과 함께 이어서 본인의 역할, 역량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구조를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탈경계화가 금융권에겐 그렇게 달콤한 이슈가 아니고 은행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치고 들어오는 다른 산업들을 경계하기 바빠요.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오픈뱅킹 도입 그리고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오픈뱅킹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은 공동결제망의 개편,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나의 정보. 기존에는 어떤 은행권에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 나의 정보가 귀속되는 형태였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나의 정보는 나에게로. 그래서 내가 한 금융사의 어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금융권에서 계약되어 있던 모든 건들이 다 그 하나의 앱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도화된 오픈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한 한 놈만 살아남는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이라는 것은 개별 은행과 별도의 제휴 없이 핀테크 기업의 API 방식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은행권의 오픈뱅킹이 1등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랑도 싸워야 되고 카카오랑도 싸워야 되고 치고 올라오는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과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뱅킹과 관련된 주요 동향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은행만 볼게요. 8월 달에 모바일 금융 앱 뉴 하나 원큐를 출시했고요. 기존의 계좌 이체와 해외 송금, 오픈뱅킹 등을 통해서 다른 은행에서 보내는 송금은 물론
차용증 송금, 내마음 송금, 글로벌 페이 송금 등 다양한 송금 방식 등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은행, 핀테크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혹은 빨리 손을 잡아서 상생하는 부분들도 역시나 고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은행들은 어떤 그 생존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쟁 구도를 강화하든지 경쟁력을 키우든지 손을 잡든지,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네이버 라인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영역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 쪽에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글로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들과 역시 공감을 해주시면서 팩트로서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런 우울한 얘기 말고요. 조금 기회 요소를 한번 봅시다. 자, 60대 이상 고령층이 있는데요. 이 고령층은 지금 모바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와 반면에서 지금 60대를 이제 갓 넘기고 향후 이제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서 익숙한 것을 넘어서 굉장히 자산적으로 봐도 부유한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경제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비대면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그 기존에는 은퇴 후에 근근히 이제 생활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요, 비대면 서비스의 혜택 설명 자료를 제작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령층 대상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고령층 유무를 확인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은 조금 금융권에서 소외계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 및 배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편의성 높은 앱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지금 한 직무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본인의 직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역량도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역할을 먼저 밝혀놓고 나서 흐름상 봤을 때 이것들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과거에 나는 유사한 것들을 해봤거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항과는 다르게 저는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먼저 밝히고 과거에 나는 이런 역량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60대 이상 고객들 말고 다른 기회 요소는 2030 세대, 지금 은행권들이 가장 붙잡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죠. 이들이 가진 특징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IT 기술에 익숙하고 하지만 접점이 없기 때문에 영업점이 줄어드는 것이 은행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 요소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은행권들도 IT 기술들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 좋으면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더 많이 이 금융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당연히 모바일 플랫폼 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을 뚜렷하게 높이는 것이 2030 세대를 많이 모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주장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스킵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을 다 쓰셨기 때문에 제 비슷한 설명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쓴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보시고 관련 정보들을 끊임없이 캐치해내시고 검색하시면서, 특히나 하나은행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나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서 많이 찾아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여러분들도 이게 안 중요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30과 관련해서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콘텐츠나 기획, 제작 이런 부분들에 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2030 고객을 타겟으로 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도 있겠죠. 디지털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플랫폼을 기획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본인의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과거에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봤고 업무 매뉴얼 같은 거 제작도 해봤고 홍보나 마케팅 수행해봤다. 혹은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를 발굴해본 경험이 있다. 혹은 교육이나 판매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영업력을 키웠고 이런 것들이 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울일 수 있는 역할로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성 가이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소제목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역량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좀 입각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위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금융 환경이 처한 상황과 탈경계화에 대한 이해, 위기 및 기회 요소에 대한 분석, 하나은행의 지향점과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두세 가지를 화두만 던지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본인의 역할, 첫 번째로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역량 개발을 해왔던 과정이 있고 과거의 업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기대감을 표출해 주는 방식으로 끝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은 구조로 본인의 역할을 두 가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 800자가 좀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량만 잘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다 써내려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까지 해서 지금까지 시중은행 제가 기억나는 것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나왔죠. 그런데 지금 한 개의 은행도 빼지 않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다는 건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쓰실 때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가셨을 때 똑같은 질문이 더 자세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리 면접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신 다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은행 안 써보신 분들은 자료 받으시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은행권의 노력과 함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잘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